안녕하세요. 봄을 코앞에 둔 요즘 다들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60대 여자입니다. 장사를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 경험을 해보네요.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손길이 인생 이막의 시작이 될 거라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오늘은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영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한번 써봅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장 변두리에서 작은 국수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당시 아버지의 성격은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셨는데 동네 아이들 중 누구라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한 손엔 국자를 들고 두 팔을 걷어붙인 채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달려나가셨죠. 이놈들! 약한 친구 괴롭히면 못 써! 어디 아저씨한테 한번 혼나볼 테냐? 아버지가 그렇게 달려나가면 동네 꼬마들은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항상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에게 밥은 먹었느냐 물어보고 먹지 않았다고 하면 가게에 데려와 공짜로 국수 한 그릇을 내어주셨죠. 그 아이들은 대부분 행색이 초라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이웃들은 모두 저희 부모님을 향해 바보라고 했었죠. 땅 파서 장사를 한다면서요. 세상에 저런 애들에게 음식을 다 내어주면 남는 건 있수? 사람이 돈을 벌어야지. 돈 욕심이 그렇게 없어서야 장사하겠어? 돈만 보고 장사하는 건가요 뭐? 이렇게 마음 나눠줄 때도 있어야죠. 저희 부모님은 그런 비아냥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선행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아주 가끔은 일부러 거지 행세를 한 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죠. 아저씨, 저도 며칠 굶었어요. 국수 한 그릇만 주시면 안 될까요? 배가 너무 고픈데. 너희 저쪽 최신의 막내 아들이지? 너 임마, 엊그저께 너희 집에 고기 굽는 냄새가 담장을 타고 넘어와서 진동을 하더라. 굶긴. 뭐 그래도 어차피 마감 시간이고 재료도 조금 남았으니 국수 말고 비빔밥 정도는 해주마. 대신 다음부터 또 이러고 거짓말을 치러 오면 그땐 바로 아버지에게 말씀드릴 거야. 알겠지? 음식을 무료로 내어주는 부모님을 볼 때면 어린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저렇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그러는 건 아니었지만은요. 장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 왜 돈도 안 되는 사람들을 손님으로 받아서 무료로 음식을 만들어주는 거지 싶었어요. 그땐 철이 없어서 어쩌면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삐뚤어진 생각도 했었죠. 엄마,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엄마는 왜 돈 없는 사람들이 오면 음식값도 안 받고 음식을 그냥 줘? 원래는 돈 받고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철없는 질문이었지만 엄마는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시더니 웃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하는지 말이죠. 주연아, 우리 가게를 찾아주시는 어려운 분들은 하루 세 끼를 다 먹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루 세 끼를 다 굶을 수도 있어. 우리 가게로 찾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면박을 주었겠어. 이 추운 날 주연이도 하루에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배고프고 힘들지? 그렇지. 그런 거야. 국수 한 그릇 그거 얼마 한다고. 그거 아껴서 부자 될 바엔 그냥 부자 안 하고 말자라는 생각으로 주는 거야. 조금이라도 배가 든든하길 바라고 추운 겨울 하루라도 따뜻하게 견뎠으면 좋겠고 또 언젠가 저 사람들이 힘든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면 오늘을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똑같이 베풀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그렇게 된다면 엄마 아빠는 참 뿌듯할 것 같거든. 저희 부모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강한 분들. 지금으로 말하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모님들의 영향을 받아 성장하면서 차츰차츰 꿈을 키워나갔고 틈틈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당시 남편은
참 무뚝뚝하고 말수도 없었지만 길을 지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걸음을 멈추고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옆을 지나가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목적지까지 들여다주는 그 사소한 모습에 반하게 되었어요. 명호 씨는 참 반전이 있는 사람 같아요. 옆에 있으면 완전 무뚝뚝하고 말도 없어서 누가 보면 화난 줄 알 정도인데 어떻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만 보면 그렇게 사람이 달라져요? 명호 씨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자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어려운 사람들은 꼭 돕고 살아야 한다면서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건 주연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주연 씨도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냥 못 지나치잖아요. 저도 부모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기 시장 골목 쪽에서 식당을 하셨는데 노숙인들이 너무 춥고 배고프다고 국수 한 그릇만 주면 안 되냐고 하면 생각도 안 하고 따뜻한 국물 가득 담긴 국수를 내어주셨거든요. 보고 자란 게 그거 하나예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는 작게나마 꿈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저희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아서 저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선뜻 국수 한 그릇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 제 이름으로 된 가게를 하나 차려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는 제가 꿈을 이루기 위해 옆에서 많은 도움이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라온 환경과 성격까지도 닮은 저희였기에 함께 한다면 더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나보단 둘이 낫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고 저와 남편을 빼다 박은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아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긴다는 건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지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성장기에 놓인 아이들이 셋이나 되니 소시적 꿈꾸었던 장사라는 소망은 잠시 뒤로 밀어놓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지만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됐지만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로 사용을 하고 남는 돈을 쪼개 열심히 통장에 저축도 해놓았어요. 확실히 애가 셋이니까 나가는 돈이 더 많긴 해도 힘든 걸 느끼지 못하겠어. 이게 바로 아빠인가 싶기도 하고 말이야. 당신 힘들지 않아?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미안해. 결혼 전엔 내가 힘이 되어주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에이, 미안하기 뭐가 미안해. 나도 재밌어. 알잖아. 나 집에서 얌전히 쉬는 성격은 아닌 거. 그래도 요즘은 어린이집도 잘 되어 있고 우리 둘 다 야근하면 아랫집 할머니께서 돌봐주시니까 안심이야. 우리 집이랑 어머님, 아버님 댁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금 걱정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마음이 놓여. 아, 그리고 여보, 벌써 통장에 500만 원이나 쌓였어. 당신도 가만 보면 진짜 알뜰하다니까. 연애 때부터 알았지만 나보다도 더 잘 모으는 것 같아. 이럴 때 내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 당신이랑 결혼하길 참 잘했다. 치, 말은 잘해. 나중에 이 통장에 더 많은 돈이 쌓이는 날이 오면 우리 가족 이 좁은 집에서 벗어나서 이사도 가고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자.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도 베풀어주면서 말이야. 우리가 지금은 비록 조금 힘들어도 뭐 계속 힘들기만 하겠어? 우린 꼭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난 그렇게 믿어. 야근을 하고 오는 날엔 피로가 가득 쌓여 집에 오자마자 쓰러져 잠들고 싶었던 날들도 많았고 가끔은 너무 지쳐 모두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날들도 많았지만 저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가슴속 한켠에 잠시 밀어놓은 꿈을 위해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그날을 위해 여유가 생길 때마다 요리를 연습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남편과 아이들은 저희 엄마 제가 해준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엄지를 축혀 세워주곤 했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우리 빨리 식당 차려야겠다. 그럼 손님들이 여기서부터 저기 우리 회사 버스 정류장까지 줄을 쫙 설 텐데 자랑하고 싶어 죽겠어. 동네 사람들, 우리 마누라 요리 솜씨가 이 정도요. 하고 말이야. 아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냥 평범하게 반찬 좀 한 거 가지고 이 정도는 솔직히 누구나 해. 당신도 할걸? 어머니한텐 좀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어릴 때 해주셨던 것보다 훨씬, 아니 100배는 더 맛있어. 정말이야. 나 빈말 안 하는 사람인 거 알지? 조금 부끄럽긴 했지만 아이들도 잘 먹어주고 또 남편도 잘 먹어주니 해주는 사람도 힘이 나더라고요. 나름대로 레시피를 연구해보기도 하고 양념을 살짝 바꾸어보기도 하고 일은 일대로 요리는 요리대로 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세월은 훌쩍 흘러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게 올라오는 5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들게 되었고 남편은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진 저희 부부를 가게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웬일로 이 시간에 가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구구절절 설명 안 하고 그냥 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마. 주연이 너 가게 물려받지 않을 테냐? 심서방하고 같이 말이다. 심서방 자네 어차피 이제 은퇴해서 할 것도 없지 않나?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너희 엄마랑 나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 우리 청춘을 바쳐 일한 가게라서 폐업을 하기에도 마음이 쓰이고 또 처음 가게 문을 열었을 때부터 찾아와 주시는 단골 손님들도 있고 예전이랑 달리 상권이 많이 바뀌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생판 모르는 남에게 이 털을 넘기는 것보다야 자식이 대를 이어받아 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게 네 엄마랑 내 의견이다. 어릴 적부터 생각해왔던 것이긴 했지만 막상 실현이 되니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께선 누구보다도 저와 남편을 믿어주셨고 저희도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여유가 있었던 상태였고 부모님은 젊었을 때부터 계속 일만 해오셨기에 이젠 노후를 좀 즐기셨으면 해서 가게를 물려받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0년 초중반으로 넘어가던 시기에 저희 부부는 가게를 물려받게 되었고 간판과 내부 인테리어도 조금 손보게 되었어요. 가게를 물려받은 몇 년간은 순탄하게 영업이 잘 되었습니다. 가게 국수 맛이 조금 바뀌었다는 손님도 계셨고 또 엄청난 맛집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손님도 계셨어요. 단골 손님들도 사장이 바뀌었네 하며 적응을 못하시다가 나중엔 부모님을 닮아 음식 솜씨가 아주 뛰어나다고 엄지를 치켜 세워주기도 하셨습니다. 한날은 어떤 젊은 청년이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더군요. 사장님이 만드신 음식은 꼭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해주신 음식 같아요. 되게 따뜻하고 되게 포근하고 뭐랄까 그냥 위로를 받는 느낌이에요. 요즘 저 회사를 때려치울까 말까 수백 번씩 고민하고 있는데 사장님 국수 먹으면 그냥 잡생각이 싹 다 잊혀지게 돼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요. 사회가 많이 모질고 힘들 텐데 여기서 밥 먹고라도 위로를 받아가서 정말 다행이네요. 힘든 시간들은 몇 년이 되었든 지나가기 마련이니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밥 먹으면서 무거운 생각들 다 내려놓고 가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총각. 그 말을 듣고선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기도 했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힘든 세상이구나 싶었죠.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가게에 들러 포스트잇으로 벽 한 구석을 꾸며주기도 했고 또 인터넷에 후기도 많이 작성해 주어 시장 근처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2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국수집, 맛집 인정이라면서요. 사장님, 저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전 사장님 때랑 메뉴는 바뀐 게 없는데 약간 국수 맛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엄마가 해준 것보다 맛있어요. 이건 내가 먹던 멸치국수랑은 맛이 다른데 뭐가 더 들어간 거지? 사장님, 진짜 너무 맛있어요.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은 엄마가 해준 음식보다도 훨씬 맛있다라는 이야기. 여태 먹었던 국수와는 다른 맛이라며 제일 맛있다는 극찬. 각자 다른 사람들의 입맛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커다란 행복이었어요. 남편과 아이들이 만족해했던 그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죠. 가게를 물려받길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를 괜히 물려받아서
단골 손님들이 실망하는 건 아닐까, 국수 레시피를 바꿔서 손님들 입맛에 안 맞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야. 오는 손님들마다 당신 요리 실력에 감탄을 하고 가잖아. 몇 년 전에 내가 그러지 않았어. 우리 어머니가 만든 음식보다 맛있다고 말이야. 당신 음식은 사람들 입맛에 안 맞을 수가 없어. 유명한 셰프가 와서 먹어봐도 극찬을 하고 갈걸? 거 누구야? 엄청 까탈스럽기로 유명한 외국 요리사 있잖아. 그 양반이 와서 먹어도 아마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고 갈 거야. 당신의 그 오버스러움은 세월이 흘러도 어째 변하질 않네. 그런데 그땐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뭐 나름 듣기 좋네. 실력 인정받는 것 같고. 그렇게 저희의 행복은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사태가 오기 전까진 말이죠. 살아있는 동안 많은 것들을 경험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정말 꿈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말 그대로 사상 초유의 사태였고 저희처럼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겐 날벼락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어요. 장사 7년 차에 접어드는 2020년쯤 사람들이 뜨문뜨문 하나 둘씩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날이 추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마스크를 낀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약국엔 마스크 품절 대란까지 일어나고 말았죠.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50년 넘게 살았어도 사람들이 단체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모습은 보질 못했는데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아휴, 이게 언제까지 가려나 걱정이네. 그러게나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여태까지 쭉 그래왔으니까. 왜 우리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 뭐 지금처럼은 아니었지만. 그래, 아휴 그때도 한참 난리였지. 열나면 격리당하기도 하고 기침만 해도 사람들이 설설 피하고. 빨리 이 사태가 지나가야 할 텐데 걱정이네. 잠깐 스쳐 지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식당 사이사이엔 서로 침방울이 튀지 않게끔 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두어야 했고 마스크를 소지하지 않으면 식당 출입이 불가능한 지침도 마련되었죠. 네,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그 사태. 이 일은 저희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주변에선 콜록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멀리 떨어지기 바빴고 생전 처음 보는 타입의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주변에 있는 학원들도 모조리 화상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었고 직장도 출근을 하기보단 재택근무를 지향하는 탓에 가게에 오는 손님들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시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 전 걸리지도 않았는데 왜요? 그냥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혼자 왔고 밥만 먹고 갈 거예요. 죄송해요. 적발되면 저희도 벌금이라. 에이씨, 내가 여기 몇 년째 오고 있는데 다시 노나 봐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한 오랜 단골들을 식당 안으로 들이지 못하다 보니 그래도 가끔은 얼굴을 비추던 단골들조차 발길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이 사태는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나중엔 영업 제한 시간이라는 것도 만들어지더라고요. 배달을 하는 가게도 아니었다 보니 매출은 반의 반토막이 나버려 하루에 많이 팔아봤자 4만 5천 원 정도의 수익. 그저 참담한 마음뿐이었어요. 큰아들은 전화로 답답한 마음을 토해냈습니다. 아니 엄마, 고집 그만 피우세요. 요즘은 배달로 간편하게 다 시켜먹는 시대인데 언제까지 아날로그 방식만 고집하시려고요? 이왕 장사하실 거면 가격도 지금보다 조금 더 올려서 받고 배달해서 매출도 다시 올리면 얼마나 좋냐고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할머니 때랑 같은 줄 아세요? 어머니가 그러실 때마다 저 정말 답답해요. 주변에서도 아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차라리 배달 어플에 입점을 해서 배달 위주로 판매를 하는 건 어떻겠냐. 요즘 국수집도 그러는 가게가 많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가게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었기도 하고 배달을 하게 되면 바로 먹는 것만큼
음식의 신선도나 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의 고집을 피우고 있었어요. 예전만큼 손님들이 많이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찾아주시는 손님들을 위해선 정성을 담아 요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무료하고 위태로운 하루하루가 지나던 어느 날 아침, 고요한 가게 안으로 남편이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노숙자였어요. 어머, 여보, 무슨... 요새 나 역 근처로 해서 한 바퀴 삥 돌고 오잖아. 그런데 얼마 전부터 계속 눈에 밟히더라고. 젊은 친구인 것 같은데 이렇게 노숙하고 있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물어보니까 밥을 안 먹은 지도 꽤 오래되었다고도 하고. 그래서 말인데 국수 한 그릇만 말아줄 수 있을까? 추운 날 따끈따끈한 국수 한 그릇 먹여서 보내면 마음도 편하고 좋을 것 같아서. 머리는 몇 달 정도 못 감은 듯 잔뜩 떡이 진 채로 엉켜있고, 입고 있는 패딩은 언제 샀는지도 모를 정도로 낡고 해져 있었으며, 얼굴이며 몸이며 씻지를 못해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행색. 조금만 가까이 가도 풍겨져 오는 쉰내와 특유의 악취는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겨울임에도 군데군데 찢어진 옷차림을 하고 있는 그는 배고픔과 추위에 지친 듯 보였죠. 그를 보자마자 잠깐 잊고 있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왜 장사를 하고 싶어 했었는지 말이죠. 덩달아 어릴 적 저희 부모님께서 이 노숙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선의를 기억했습니다. 저는 즉시 젊은 노숙자에게 가게 한켠 제일 따뜻한 곳으로 안내해 주었고, 양을 2배로 해서 따끈한 국수 한 그릇을 내어주었어요. 얼마나 굶은 건지 아주 개눈 감추듯이 급하게 먹어 치우더라고요. 천천히 먹어요, 천천히. 부족하면 말해요. 아낌없이 더 줄 테니까. 그는 제가 준비해준 국수 한 그릇을 개눈 감추듯 먹어치우고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후다닥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유, 얼굴 보니 젊은 사람인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다. 저런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시설 같은 거 없나? 아이고, 이 추운 날 옷차림은 또 다 찢어져선. 지하철역이랑 저 앞에 공원이랑 계속 들락날락 하는 것 같더라고. 낮엔 지하철역 쪽에 있고 좀 어두워지면 공원 쪽으로 옮기는 것 같아. 앞으로 마주치면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데리고 와. 어차피 손님도 없고 장사도 안 되는데 밥이나 실컷 먹여보내지 뭐. 춥고 배고픈 것만큼 서러운 것도 없잖아. 애초에 장사를 하려 했던 것도 그런 목적이 있기도 했고. 아무튼 좋은 일 했네, 당신.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편은 노숙자를 데리고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없이 어느 날은 우동을 끓여주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바깥 된장찌개를 해서 내어주기도 했었죠. 늘 말없이 음식을 먹기만 했던 그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염치 없지만 밥 한 공기만 더 주실 수 있나요? 너무 맛있어서. 네? 아유, 그럼요. 물론이죠. 한 공기가 아니라 10공기도 더 줄 수 있어요. 봐봐. 이 총각도 당신 음식 솜씨를 인정하네. 많이 먹어. 더 먹어요. 뭐 또 필요한 건 없어요? 내 얼마든지 가져다 줄게요. 우리 집사람이 음식을 정말 잘해. 그럼 혹시 된장찌개도 한 그릇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여보, 된장찌개도 한 그릇 더 가능한가? 아이, 그럼 당연하지. 내 얼른 끓여서 내줄게요. 고작 밥 한 공기, 찌개 한 그릇 더 달라는 말이었는데 그 말이 어쩜 그렇게 기분이 좋던지요. 그 말을 계기로 저희는 천천히 말을 트게 되었고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단 하나, 왜 길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진 말을 해주지 않았고 저희도 굳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말 못할 마음 아픈 사연이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그가 저희 가게로 오는 몇 안 되는 손님 중 하나가 된 지 석 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계속해서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 손톱을 탁탁 뜯기도 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남편이 먼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까부터 왜 그렇게 눈치를 봐? 손톱을 왜 그렇게 뜯고? 필요한 게 있으면 편하게 말을 해. 저 사장님, 정말 죄송하고 염치 없다는 거
알고 있는데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그래. 편하게 이야기하라니까. 난 답답한 거 딱 질색하는 사람이야. 저 5만 원만 빌려주세요, 사장님. 꼭 갚겠습니다. 그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말을 걸면 항상 웃으면서 대답을 해주기도 했었는데 5만 원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라며 그는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너무 서럽게 우는 모습에 저도 남편도 그에게 다가가 물었죠. 5만 원? 왜 무슨 일인데? 울지 말고 말해봐. 다 큰 어른 이렇게 울면 어떡해. 내일이 저희 아들 기일이에요. 경기도에 있는 낙골당에 있는데 거기까지 갈 차비가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밥 얻어먹는 것도 염치가 없는데 돈까지 빌려달라고 하다니 전 정말 양심도 염치도 아무것도 없는 놈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의 기일이라는 말에 순간 저희 부부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나이가 37쯤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들이 낙골당에 있다니 그의 마음도 말이 아니겠다 싶어서 더 이상 많은 것들을 물어보지 않고 말없이 5만 원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고 남편의 손에 카드 한 장을 더 쥐어주었습니다. 아들 보러 가는 거라며? 그런 모습으로 갈 거야? 깨끗하게 머리도 자르고 씻기도 하고 옷도 새 걸로 싹 빼입고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하늘에 있는 아들도 아빠 왔다고 좋아하지. 당신 뭐 하고 있어? 빨리 데리고 목욕탕으로 가지 않고. 그래. 그래야지. 때 빼고 광 내고 가야 아들도 반겨주지. 그래. 얼른 가자고. 정말 괜찮은...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어. 아들한테 깔끔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쓸데없이 거절하지 말고 얼른 아저씨 따라 다녀와. 얼른. 그는 끝까지 거절했지만 저와 남편의 등살에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그동안 묵은 때들도 다 벗겨내고 미용실에 가서 너무 길어서 엉켜버린 머리들을 깔끔하게 다듬고 다 찢어지고 낡아서 해져버린 겨울옷들도 새로 사서 입힌 채로 보냈습니다. 아들의 납골당으로 갔을 때 적어도 고개 숙인 아빠가 되진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나이가 젊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는 줄은 몰랐네. 때 빼고 광내니까 확실히 인물은 있더라. 노숙자로 떠돌아다니긴 정말 아까울 정도로 말이야.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그 나이에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노숙자로 살 정도면 와이프는 없을까? 아유, 너무 많은 것들 알려고 하지 마시오. 살다 보면 모르는 척하는 게 되려 더 나을 때도 있더라고 여보. 우리 오늘 마음 편안이란 거야. 가서 행복하게 아들 보고 내려오면 그걸로 됐지 뭐. 구구절절한 사연까지 깊게 파고들려고 하지 말자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와서 밥을 먹을 시간인데 그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조금 늦게 내려오려나 싶은 마음에 기다렸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도 그 노숙자 총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혹시라도 아들이 너무 그리운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온갖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신고까지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아는 건 그의 나이뿐이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이름이라도 물어볼 걸 그랬어. 휴대폰도 없는 것 같던데 혹시라도 뭐 사고가 난 거면 어떡하지? 없는 사연 만들어 거짓말할 총각 같아 보이진 않았으니까 돌아올 때까지 우리 조용히 기다려보자고. 혹시 알아? 또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 수도 있고 기다려보자. 말없이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 석 달, 6개월,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그 자리에 푸릇한 잎들이 피어나 매미가 울고 푸른 잎이 붉게 물들어 단풍이 예쁘게 피어날 때까지 그 총각의 소식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있던 자리로 돌아온 건 아닐까 싶어 매일같이 지하철역과 공원을 들여다봤지만 익숙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역가게 사장님들이나 가게에 자주 들르는 소수의 단골 손님들도 꾀죄죄한 행색으로 찾아와 밥을 먹던 그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거 왜 한동안 여기 와서 공 잡아먹던 그 노숙자
요즘 통 안 보이던데 위치로 옮겼나? 노숙자들도 자리 텃세가 심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고 하더구만. 아유, 차라리 그런 거라면 다행이겠네. 이거 원, 늘 보이던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 연락할 방법도 없으니 나랑 와이프도 답답할 노릇이야. 밥이나 제대로 먹고 다닐는지 원. 아유, 맞다. 돈도 빌려줬다고 하지 않았어? 하여튼 노숙자 놈들은 에휴, 그 젊은 나이 길바닥에서 굴러먹는 이유가 있지. 필시 도박해서 패가 망신했거나 남의 돈 떼먹고 다니다가 걸려서 도망 다닌 놈일 거야. 그러게 내가 잘해주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자넨 그 입이 문제야, 입. 또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빨리 밥이나 먹고 가. 사람 마음 심란하게 하지 말고 사람 속도 모르면서 말은. 아, 거참, 왜 화를 내고 그래? 좀 독해지란 소리지. 걱정을 해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5만 원이라는 돈을 빌리고 모습을 감춘 그를 한마디씩 욕했고, 더불어 저희 부부에게도 너무 무르다, 그 나이 먹고도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모르냐는 질책들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 총각의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아들의 기일이라고 말하며 눈물 흘리던 모습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딘가에서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주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그리고 이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3개월간 매일같이 마주했던 그 얼굴의 모습이 흐릿해진과 동시에 그리움과 걱정이 점점 옅어지게 되었고, 어려웠던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식당에 대한 규제도 풀렸고, 마스크도 어느덧 필수적인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권고가 떨어지면서 다시금 손님들의 발걸음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썰렁하던 상권도 다시금 활력을 되찾게 되었죠. 아, 사장님, 진짜 이 맛이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저 한동안 고향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와서 못 왔잖아요. 사장님이 해주신 국수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동안 가게 문 안 닫고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랜만에 가게를 찾아준 단골 손님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니 저 또한 괜히 반갑더라고요. 손님들과 잔잔히 수다를 떨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마감 직전 마스크를 쓴 채 양복을 쫙 빼입은 손님 한 분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지금은 마감 시간인데 죄송하지만 다음에 오시길. 사장님, 은혜 갚으러 왔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훤칠한 손님. 마스크를 벗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 손님은 바로 1년 전 저희에게 5만 원을 빌려간 그 노숙자 총각이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벙찐 채 입을 막고 놀란 표정으로 있으니 남편도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뭐야? 뭔데 그렇게 안녕하세요, 사장님. 찾아오는데 1년이나 걸려서 죄송합니다. 총각,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알아? 아휴, 그래도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이렇게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저와 남편은 너무 기쁜 나머지 그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닌 달밤에 눈물 파티를 벌인 셈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1년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마감 시간이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그에게 부랴부랴 음식을 내주었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잔뜩 물어보았어요. 여보, 천천히. 체하겠다. 밥 먹고 말해줘도 돼. 시간은 많으니까. 우선 1년 동안 연락도 없이 감사하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사라져서 죄송해요. 그날 아들을 보고 버스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는 길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짧은 찰나에 아들이 꿈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말끔해진 모습으로 찾아와서 웃으면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조그만한 아이가 엉엉 울고 있었어요. 아빠 그렇게 지내지 마. 그렇게 살지 마. 이러면서요. 그때 너무 놀라서 잠에서 일어났고 서울로 오지 못하고 이틀 동안 노숙을 하게 됐어요. 아들이 우는 모습이 너무 실감났었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러고 사는 것만이 답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많이 힘들었겠네. 그런데 자네한테도 직장이 있고 아내가 있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장님. 어떤 직장을 다녔는데 길 생활을 하기 전까지 저는 변리사였습니다. 총각의 직업이 변리사였다는 걸 들은 저희 부부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직업이 얼마나 도전하기 힘든 직업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변리사가 엄청 힘들고 대단한 직업이라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럼 왜 변리사를 포기했는지, 또 어떻게 하다가 노숙 생활하게 되었는지 물어봐도 될까? 저에겐 정말 세상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었어요. 성격도 정말 착했고 다시 태어나도 이런 사람은 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남들은 아이 없이 살아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저희 부부는 정말 간절하게 아이를 원했어요. 저희 부부의 좋은 점만 빼다 박은 아이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거라고 장담했죠.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첫 아이가 찾아와 주었어요. 태명도 지어주고 아직 형태가 제대로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태교를 해주기도 하고 유난 아닌 유난을 좀 떨었었죠. 그런데 임신 12주 정도에 계류 유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가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한약도 먹어보고 시술도 해보고 임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다 시도했고 안 되면 차라리 입양이라도 하자라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와 준 거예요. 그게 죽은 저희 세종이에요. 이름도 예쁘죠? 세종, 정말 예쁜 이름이네.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가졌는데. 상대방의 아픈 사연을 듣는 건 나이를 먹었어도 힘든 일인가 봅니다. 청년은 덤덤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 저희가 마음이 아파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약간 목소리가 떨리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이야기를 해주길 기다렸습니다. 힘든 시기에 찾아와준 아이다 보니 아내의 사랑도 남달랐어요. 저보단 세종이를 더 좋아했고 품에서 놓으려 하지 않았고 분유도 최고 비싸고 좋은 걸로만 먹였고 혹시 상처라도 날까 어딜 가도 꼭 붙어 다니려고 했죠. 그게 좀 과하다 싶으면 제 선에서 말리기도 했고요. 매일 잘 때마다 아이의 귓가에 예쁜 말을 해주기도 하고 매 순간 아이의 기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행복해했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건 이렇게나 행복한 일이구나.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곤 했었죠. 덤덤하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의 표정만 봐도 그 당시가 얼마나 소중했고 행복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눈은 울고 있었지만 입은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흰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 직업도 나름 안정적이고 또 아이도 별탈 없이 성장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우린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지내면 되겠다 싶었어요. 세종의 8살 생일을 하루 앞둔 그날까지만 해도요. 그날 세종이는 그의 지인들 그리고 지인들의 자녀들과 같이 워터파크로 향했다고 해요. 거기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나누어져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집에 갈 시간이 되었을 때쯤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희 부부는 정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차라리 제가 생각하는 그 끔찍한 상상이 아니길 바랬습니다. 모든 게 다 제 탓이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유심히 들여다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그냥 수영을 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물 위에 둥둥 떠 있고 아무 미동도 없는 상태가 이어지니까 그제서 이상함을 느낀 것 같더라고요. 세종이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고 그 작은 가슴팍을 구급대원이 미친 듯이 누르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릴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세종인 그날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아이는 아이끼리 어른은 어른끼리 시간을 보내면 되겠지 했던 그날의 절 미친 듯이 때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직까지도 그날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말을 할 때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물어 뜯었다가 슬픔을 꾹꾹 누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도 저지만 아는 저보다 몇 배의 충격을 받았어요. 장례식장에서도 몇 번씩 세종아 세종아
아들의 이름을 부르다가 혼절하길 반복했거든요. 장례 끝나고 집에 와서도 아이의 물건을 끌어안고 엉엉 울다가 지쳐 잠들곤 했어요. 그때부터 저희의 관계는 모두 무너지게 되었어요. 아낸 저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가끔 찾아오는 새벽엔 저에게 와서 아들 죽인 놈, 내 아들 잡아먹고도 잠이 와? 망할 놈, 아들 잡아먹은 인간이라며 소리 지르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저에게 집어던지곤 했어요.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신과 치료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힘들게 얻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희도 저절로 눈물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관계가 무너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더라고요. 제발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사라져달라고. 볼 때마다 죽은 세종이가 생각나고 제가 아들을 잡아먹은 것 같아서 견디기가 힘들 정도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아내가 울면서 그렇게 말한 뒤로부터 정말 전 무작정 집을 나와버리게 되었어요. 집도 차도 그리고 직업도 모든 걸 다 버린 채 집을 나오니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저 또한 아들이 그렇게 된 게 제 탓이라고 생각했고 죄책감이 너무 심했어서 꽤 오랫동안 환청에 시달렸어요. 아낸 몰랐겠지만 귓가에 아들 죽인 놈이라는 소리가 윙윙 맴돌아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돌아갈 곳 없고 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전 어떤 부귀영화도 누릴 자격이 없다 생각해서 그렇게 전 노숙자가 되었죠. 총각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었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그 슬픔도, 그리고 나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죄책감을 견뎌내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가 길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듣고 난 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럼 아이 엄만, 사실 제가 여기 오기까지 1년이 걸린 이유가 바로 아내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다시 집으로 찾아갔어요. 아내는 이사를 가지 않았고 비밀번호도 바꾸지 않고 그 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장모님과 아내가 있었고 전 그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저 때문에 세종이가 그렇게 된 건, 그리고 아내에게 힘이 되어주는 남편이 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아내와 함께 치료까지 받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하며 제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아내도 이제 점점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인사드리러 와서 죄송해요, 사장님. 아니야,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 우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우니까. 그리고 직장은 최근부터 다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쑥스럽지만 제 명함 드리고 싶네요. 여기 제 명함입니다. 쑥스러운 듯 내민 명함엔 김현복이란 이름과 직업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현복 씨의 직업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어머, 변리사? 그 특허 모시기를 해준다는 그 직업 맞지? 네, 맞습니다. 원래 제 직업이 변리사였어요. 자식을 잃고 아내는 정신병 걸리고 저 또한 우울증으로 모든 걸 내려놓기 전까진 저도 착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보려고 해요. 아이고, 잘됐다. 이렇게 보니 또 다른 사람 같다, 총각. 아니, 현복 씨. 저 너무 늦지 않았다면 제가 보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보답? 지금 사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국수집이 5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2대째 운영하고 있는 가게라고 알고 있는데 맞으실까요? 그렇지. 우리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가게야. 그걸 내가 물려받아 사고 있는 거고. 사장님 국수는 제가 대한민국 어디서도 먹어보지 못했던 제일 맛있는 국수예요. 블로그 리뷰에도 그렇게 쓰인 글들을 종종 보았고요. 그래서 말인데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국수의 레시피와 소스,
특허 출원이 가능한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 아이, 특허라니. 그냥 평범한 국수일 뿐인데 특허를 낼 수가 있어? 물론이죠. 특허를 냈다고 하면 어디 가서 사장님 레시피를 베껴서 본인이 원조라고 우기는 일 같은 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릴게요. 사실 손님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레시피나 소스를 특허받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손님도 많아지게 될 거고 돈도 지금보다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요. 하지만 저는 소득에 대한 욕심도 유명세에 대한 욕심도 없었기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었던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비용은 어떻게 해? 아이, 그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 제가 여태까지 신세 졌던 거 생각하면 그 정도 금액은 돈도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빌렸던 5만 원, 그리고 제가 인생을 한 번 더 살 수 있게끔 해주신 값 치르게 해주세요. 그 이후 제가 직접 개발한 국수 레시피와 소스는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고 해 무사히 출원까지 마쳤고 메뉴판과 간판 리뉴얼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레시피, 소스를 특허냈다고 해서 매출에 과연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 매출이 5배 정도 상승했지 뭡니까? 저희에게 찾아온 기적, 현복 씨 덕분에 저희의 재산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남편도 나이가 있어 2명이서는 많은 손님들을 쳐내지 못할 것 같아 새로운 알바생들도 구인하게 되었답니다. 다행히 모두 좋은 친구들이 찾아와 주었어요. 그리고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은 지방에도 분점을 3개나 차리게 되었답니다. 지방에서도 검색을 통해 이미 입소문이 나 있던 상태라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적 저희 부모님을 보고 마음속으로 품어왔던 꿈이 제2의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힘들게 배를 굶주리고 있을 사람들을 위해 기부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면서 곳곳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노숙자에서 이젠 우리의 또 다른 가족이 된 현복 씨도 자주 얼굴을 보고 있어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소중한 생명이 뱃속에 찾아왔다는 기쁜 소식도 함께 전해주었죠.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명절 때만 되면 아저씨, 아주머니 이렇게 편하게 호칭을 부르며 선물 한가득 가지고 와 얼마나 웃음꽃을 피우는지 모르고요. 현복 씨 아내도 지금은 많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사람 인연이라는 게 기적 같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사소한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삶을 한 번 더 살아볼까 하는 용기를 안겨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가슴속 한켠에 남아있는 따뜻함은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사연을 보게 되는 여러분들만큼은 그러했으면 합니다. 한 번의 힘든 시긴 지나갔지만 여전히 힘든 일들과 사람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조금의 온기, 조금의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의 삶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